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2일이네요. 한번 그 방송을 했던 그 주제인데, 바로 그 3당 합당이 있었던 날이죠. 1990년 1월 22일입니다.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의 어떤 정당, 집권 여당이 이제 민정당이었죠. 그리고 야당으로서 평민당, 그다음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김영삼 총재가 있는 통일민주당, 민주당 약칭으로 그리고 김종필 총재가 있는 신민주공화당 약칭으로 공화당입니다. 이렇게 세 당이 이제 합당을 한 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글쎄요, 한 번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그 정치판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죠. 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적 이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좌편향돼 있어갖고, 마치 이제 이, 매스컴 상황에서 이야기되듯이, 뭐, 내란이 있는 것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내란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그 연원을 쭉 따지자면은, 물론 뭐, 뭐라고 할까요? 인과관계? 그걸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따질 수는 없죠. 근데 굳이 한번 짚어보자라면은 저는 이 3당 합당으로부터 이런 혼란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정당 일체감이 동일하지 않은 세 집단이 이렇게 같이 모였었다는 거. 민주정의당은 상당히 그때 당시로 봐서 이건 보수 정권이었죠. 그리고 신민주공화당만 하더라도 그 유신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또 보수적인 그 이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통일민주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영삼 계열의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갖고 결국은 당권을 김영삼한테 뺏기고 김영삼 그 이제 대표가 음, 이게 이제 민자당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민자당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또 대선에 당선이 됐고, 대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소위 그 이제 김영삼 그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실무진으로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상황이 소위 그 대한민국의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 당명을 놓고서 상당히 이름은 보수당이지만은 굉장히 레프트 시프트가 된 그런 그 상태로서 이제 지내왔고 그것이 또 그다음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키는 어떤 숙주 역할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좌편향은 심해지고 또 깊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 이념 지형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서로 정권을 어떤 그 권력을 갖다가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그 도로 뛰어넘어 갖고, 체제를 갖다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3당 합당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다시 이걸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지금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3당 합당의 의미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갖다 다뤄봤습니다. 자, 이 3당 합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당 합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3당 합당의 의미라고 좀 했는데, 뭐 왜냐하면 그 지난해에 3당 합당에 대해서 미리 말씀 한번 드렸죠. 근데 이제 그 3당 합당이 하는 의미가 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어갖고 이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3당 합당 개요를 보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3당 합당 또는 보수 대연합은 1990년 1월 22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줄여서 민정당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줄여서 민주당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 줄여서 공화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그 평화민주당이 있었는데 그건 줄여서 평민당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일로 섬김의 이제 결과죠. 일로 삼김의 그 선거를 치르고서 노태우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이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당이 합치면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민자당이라고 했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김영삼 그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1995년에 그 이제 이름을 또 이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보수당, 보수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합 집산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분명히 계속 바뀌어요. 신한국당에서 아마 한나라당으로 갔나요? 네. 뭐 그리고 뭐
새누리당으로 갔다가 또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참 정말 그 당명이 이렇게 수치로 바뀌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제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은 민주당도 당명이 이제 몇 번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민주란 말은 꼭 들어가요. 그 당명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어, 근데 이제 민주당엔 진정한 민주가 없다. 이런 또 우스갯말이 있죠. 예.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참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다 보면 어, 답답할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가. 자, 일단 그것은 뭐 현실 정치이고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의 후신 세력인 민주정의당 세력은 소위 6월 민주항쟁이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으나 계속되는 국민들의 민주화와 군사정권 청산 요구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글쎄요, 이제 이때가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은 10년대를 이제 이렇게 지내보는 건데 어, 민주화, 물론 뭐 민주화 참 좋은 말입니다, 진짜. 근데 저 당시에 그 민주화란 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화로 쓰였던 건지, 그거는 저로서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을 청산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야당들이 만들어낸 이 레토릭이라고 밖에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물론 군 출신들이 이제 뭐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글쎄 1960년대 그 박정희 소장이 5.16 그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사실은 군이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숙명이라고 할까? 다시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서 이제 통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로삼김이라는 그 직선제 개헌을 통해 갖고 다시 이제 노태우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노태우 후보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군복을 입고서 총칼을 이렇게 휴대를 하고서 국가를 통치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시한 헌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법령을 다 지켜가면서 군복을 벗고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일로 삼김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야권이 통합을 했다라면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겠어요? 물론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하지만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 야권 스스로들이 그렇게 찢어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집권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탓하지 않고 그런 헌법적인 그 과정을 통해 갖고서 법률적인 그 제가 통과 의례를 전부 지켜가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을 단지 군복을 입어서다라는 것, 그거 갖고서 군사정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 소위 그 권력 투쟁을 위한 하나의 그 레토릭이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 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3당 합당이 아니고 4당 합당이었어요. 4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김대중 총재의 그 평화민주당, 국민당까지 포함해 갖고 4당을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좀 그냥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합당을 해갖고 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뭐예요? 그 안에서 또 서로 권력 투쟁을 할 텐데. 그 의미 없는 얘기인데 왜 저때 저런 그 흑짓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는 민정당이 1986년 신한민주당에 처음 제안했던 것으로 당시에는 야권의 호응이 없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자꾸 변하니까. 자,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등이 사당 구도로는 각자 본인들이 집권이 유원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그렇게 따지면은, 평민당의 김대중 그 총재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3당 1990년 내각제 개헌 등을 조건으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 아래 3당 합당을 발표했다. 네, 저때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서로 각서까지 썼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각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니, 각서를 공개하느니 뭐냐, 실제로 공개도 됐었죠. 공개되면 뭐 합니까? 권력을 준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쓰여지게 돼 있어요. 자, 3당 합당 국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인 200석을 훌쩍 넘긴다는 점. 각각 TK, PK, CC, CC는 충청입니다.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던 3당을 통합으로 TK는 대구 경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PK는 부산 경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CC는 충청도니까, 강원도는 이제 빠졌네요. 그 이제 경기도하고. 뭐, 수도권하고 강원도는 어찌됐든 좀 예외로 이제 봤던 거죠. 왜냐면, 어, TK, PK, CC,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거기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호남 외 지역들이 모두 연합하는 구도가 됐다는 점 등에서 통합신당은 괴물여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글쎄요. 괴물여당인지 뭔지. 3당 합당의 여파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80%를 육박하는 높은 수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뭐 당연히 세 개를 합쳐놓으면 뭐 그 정도 나오겠죠. 근데 저 지지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죠.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국민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해주면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지지율이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때는 뭐 상당 합당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좀뭐 이제 이렇게 하나가 착 치러갖고 당 하나가 됐으니까 전부 거기다 이제 여론조사할 때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0% 나오죠. 근데 저게 영원하지 않죠. 네. 자, 각 당의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정의당. 이제 집권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986년에 5.3 인천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됩니다. 예. 당시 학생운동권의 주도로 열린 민주화 촉구 데모에서 급진적인 단체들이 반미 용공 성향의 주장들을 내놓아 반공 문화가 강하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네, 정말 뭐 저 때만 하더라도 반공의식이 사람들 뇌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저 당시 저는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런 상태였는데 예비군 훈련도 상당히 아주 도 있고 강하게 받았어요. 정말 뭐 나이에 관계없이 예비군 그 훈련에 소집이 되면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오고 그랬는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저는 열병분열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장교 출신이라고 해갖고 교관 요원으로 차출이 돼갖고 예비군들한테 뭐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어갖고 교육하는 그런 일까지 예비군들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비군을 제대한 지가 오래돼갖고. 자, 다음 볼까요? 민정당 급진 좌파 세력을 막기 위해 보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의 보수 대연합을 위한 당대당 통합을 제의를 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등 상김씨 보수 야권의 리더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안 됐고 그 이후로 늦춰졌다는 얘기죠. 자, 민정당은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전력 투구했지만 50 청산에 대한 국민들이 높은 열망이 민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125석, 즉 지역구에서 87석, 전국구에서 지금은 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저 때는 이제 전국구라고 했죠. 그래서 좀 희화적인 얘기로 저는 돈전자를 써서 전국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125석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 어떻게 보면 많이 얻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1호 3김이 붙었던 이제 87년 선거죠. 87년 대선. 거기서 노태우 후보가 그때 당시에 얻었던 게 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부 내수로 이제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럼 총선 결과도 그렇게 뭐 대충 나오는 게 그건 맞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프리미엄은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125석이면은, 물론, 300석, 그때 299석이었나요? 뭐, 과반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많이 얻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봐서 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반을 이제 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집권 세력이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건가 이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전통적으로 이제 집권당이 이제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유신헌법을 통해서 유정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쭉 지나오다가 물론 전두환 정권의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시기를 거치기는 했지만은 소위 과반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반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 합당이라는 이제 어떤 전략이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보면은 뭐 여소야대라고 해갖고 여권이 국회의원 수가 현저히 낮으면서도 뭐 나름대로 투쟁을 하면 그 못할 건 아니거든요. 뭐 요즘 국민의힘 같이 해갖고서는 국민의힘 같이 해갖고서는 과반이 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투쟁력도 없고 아주 아유 진짜 참 이게 참 그래도 명색이 방송이라고 심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죠. 그만큼 국민의힘이 차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대위 체제지만은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눈치나 보고 간이나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당도 망하고 그 정권도 망가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제 당권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이 이제 쥐고 있었는데, 뭐 당정 분리해갖고서 당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그 제도를 운영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제도에 어떻든 간에 아주 현명하게 서로 그 이끌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뭐 자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등에서 칼 꽂고 탄핵을 두 번씩 시키질 않나 이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도덕심이 제대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그 국민의힘의 구성 그 요원들이 자탕이란 얘기 이놈 저놈 다 끌어모아갖고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좌편향된 그런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끌어모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인이 저는 상당 합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그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야당에게 이제 전국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고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야당보다 숫자가 적다라고 해갖고 고전할 거는 고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주 투쟁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 수도 없이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이 열린우리당 이게 그 다음에 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서 이제 더 많은 국회의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해소됐겠지만 그 이전에 적은 여소야대 갖고서도 아주 뭐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강하게 나가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소위 그 이 우익 보수층이라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뭔가 뭐 물르다고 그럴까? 아주 그 이제 근엄한 그런 입장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정당은 보수정당 대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과 합당하여 과반 의석도 확보하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도 마련하는 안을 구상하고 추진했다. 근데 참 보수정당이고 평화민주당이 그때 당시 평화민주당이 보수정당입니까? 저기 지금까지 그 이제 이어져 내려오지만은 절대 저 보수정당이라고 저는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이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보수 어떻게 보수정당이 대통합이에요? 그다음에 민정당은 평민당이 끝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신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당 제의를 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도 저는 신민주공화당은 보수라고 하면 저 수긍이 갑니다. 근데 통일민주당은 여기도 보수 정당이 아니죠. 이름 자체가 통합민주, 통일민주 이게 같은 그 정체성의 그 이제 정당이죠. 물론 약간 뭐 조금 급진적이냐 아니면 좀 완만하냐 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이걸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추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통일민주당 한번 볼까요? 보수 정당이라고 보았던 통일민주당. 민주당은 13대 총선에서 23.8%의 득표율로 19.3%를 얻은 평민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당의 70석에 못 미치는 59석으로 제2야당이 되었다. 평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뭐 호남의 결집세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이제 강하니까. 하여튼 거기서 이제 이 의석수가 많이 나왔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쪽에서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자,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가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던 가운데 이 결과가 나오자 김영삼 총재는 의기감을 느꼈어요. 당연히 뭐 의기감을 느끼겠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먼저일 것 같은데. 이게 제3당으로 이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감을 느끼겠죠, 당연히. 자, 그런 배경에서 김영삼 총재는 야권에 남아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는 대신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뭐, 제3당이 됐으니까, 이당의 김대중 후보 총재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어, 자신이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마침 또 3당 합당제의가 오니까,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갔더라고. 글쎄요. 그때 호랑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권이 호랑이였겠죠. 네. 자, 입장을 정리한 김영삼 총재는 민정당과 비밀리에 합당 협상을 펼쳤고, 또한 자신의 측근인 서석재가 1989년 동해시 보궐선거 당시에 무소속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합당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합당을 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기태, 김정길, 장석화, 김상현, 박찬종, 홍사덕, 이철, 노무현 모두 다 쟁쟁한 인물들이죠. 8명은 독재 정부의 후신인 민정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며 김영삼과 결별하고 민주당을 결성을 했다. 일명 꼬마 민주당.
왜? 몇 명 안 되는 민주당이니까. 네. 민주당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다음은 김종필 총재가 있었던 시민주공화당을 볼까요? 공화당은 13대 총선에서 지역구 27석, 전국구 8석 등 35석을 얻으면서 교섭단체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피바치라고 할 수 있는 충청 지역에서 27석 중 15석을 획득하는 데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네, 뭐 저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야, 그래도 종필이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참 그 이 지역구도라는 게 왜냐면 저 충청도였기 때문에 뭐 많이 이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그때 당시에 했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서울 와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27석 중 12석을 놓친 거네요. 자, 또한 같은 군사정권 출신 정당인 민정당과 차별점이 거의 없었고 두 차례 보궐선거에서 전패와 야당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옛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불만 고도로 당을 끌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김종필 총재 본인도 이대로는 더 이상 대권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내각제 개헌에 관한 기대를 갖고 민정당과 합당에 나섰다. 네, 그래서 이제 3당 합당이 진행이 된 겁니다. 다 생각이 다르죠? 네.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많이 끌어모아갖고서 이제 전국 운영을 좀 안정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좀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총재는, 야, 이거, 김대중 총재하고, 대적을 하려면, 이제 3당 갖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당권을 쥐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길 총재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내각 재견. 어차피 그 상김 씨 중에서 제일 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볼까요? 이로써 민주진영의 양대 주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2인의 통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정체성, 이념 정체성으로 봐서는 그 두 당이 제일 가까운 당이었죠. 근데 그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그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해야 되니까. 물론 그 지난날 그런 그 사건이 다 있었죠. 그 김영삼 1차에서 이제 그 시민당 그때도 시민당이었죠. 김영삼과 김대중, 이철성 셋이 이제 붙었는데 1차에서는 김영삼이 이제 1등을 했어요. 근데 과반 득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붙었는데 이철성이 이제 김대중 손을 들어준 거죠. 그 바람에 김대중이 이겼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런데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때 언젠가 인터넷에서 읽었나 어디서 뭐 누구한테 들었나 김영삼 그때 당시에 그 후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들었는지 봤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안 그렇겠어요? 솔직한 얘기는 정말 참. 나 같아도 그렇겠어요, 진짜.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10번은 그렇고 11번 볼까요? 신생민주자유당은 218석을 보유한 다수정당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2년 후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개헌선언커녕 299석 중에서 149석으로 과반에 오히려 실패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음? 그, 어, 뭐, 대체적으로 이 유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30%는 오른쪽에 서 있고 30%는 왼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40%가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무리죠, 그야말로 중도. 근데 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체성이 강한 그런 그 정당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요인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갖고 표를 던지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야, 그 투표할 때 그게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지. 뭐 당선되고서 후보 자신이 엄청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뭐 자기가 뭐 정책을 기가 막히게 내걸고 이래서 뭐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아주 박빙인 지역을 빼놓고는 없어요. 그냥 정당이 우위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볼까요? 예. 예. 이는 개파 간 공천 갈등의 여파로 낙천자 중에 상당수가 무소속 후보 또는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강행한 결과로 분석이 된다. 정주영 총재가 이제 통일국민당을 만든 거죠. 참 현대그룹 회장이었는데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정당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2년 1월 3일 날 통일국민당을 이제 창당을 했는데 어,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보수당이었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표가 이제 이건 갈리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적인 정체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149석을 얻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얻은 거 아닌가? 그래서 3당을 합쳐놨다라고 해서 그 의석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질적인 여러 계파가 한 당에 섞인 것에 대한 부작용이다. 참, 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이질적인 여러 개파라는 게 저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때 또 완전히 또 뒤죽박죽되는 그런 공천을 했죠. 막 뭐 인재 영입이니 해갖고서 정말 전혀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까지 막 영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질적인 개파가 아주 그 이질 곱하기 이질적인 그런 계파를 갖는 그런 정당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가 그러면서 그 뭐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쪽 저쪽 간을 보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어요. 바라볼 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그러나 1992년 말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예, 저때 이제 총선에 실패하고서 뭐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김영삼 어, 후보가 이제 당 대표였으니까 총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책임이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딱 선언합니다. 저때. 그거 보면은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잠깐 정치꾼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게 내가 이거 뭐 진두지휘한 총선이 엉망이 됐으니까 이거는 참 내 스스로 나한테 책임도 있고 참 당원들 보기 죄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워낙 뭐 거기서 단련돼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오케이 진 건 진 거고 바로 대권에 도전한다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냥 모든 그 관심이 그렇게 팍 돌아간 겁니다. 대권으로 대권 그 대통령 선으로 확 돌아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노련한 정치가죠. 그렇죠. 근데 이때 그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명박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이명박 후보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내질르니까 또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참 그 소위 MB죠. MB가 승부사 기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거 집권하고서 광우병 사태 때 보니까 아주 승부수 기질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뭐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자, 당선 후 민주자유당 어, 예, 그 당선이 됐어요. 이후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다시 국회 과반수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 뭐 그것도 막 영입을 하는 거죠. 이후 야당에서 또 영입을 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질적인 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야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정치적 정체성이 이념적인 정체성이 좌편향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소위 그 집권당 우익정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선명성을 가진 우익정당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리멸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성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하게 된 김영삼 대통령은 당을 혁신한다는 명분으로 민정계와 공정하게를 탄압 축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이제 보수 계층,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탄압 축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전반적으로 다 왼쪽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가 바로 저는 이 삼당 합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삼당 합당이 크게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그 야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린 김종필 등은 1995년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는 등 줄여서 자민련. 일본의 자민당하고 비슷해갖고 뭐 자민당 이중되냐 하는 비아냥이 그때 있었습니다. 민주자유당은 점점 김영삼당으로 변형이 됐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이 왼쪽으로 레프트 클립, 레프트 클립, 레프트 클립 배워서 보는 거죠. 네. 여기서 한국 정치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을 볼까요? 뭐 이 비판은 그 삼당 합당에 대한 비판이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판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민주 진영에서는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쳐놓은 거예요. 민주? 뭐가 민주냐 이거죠. 민주가 네 집 딸 이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 민주라는 말을 이렇게 아주 그 스스럼없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민주적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민주진영 분열과 불신을 초래시켰다라고 비판을. 뭐 당연하겠죠. 그거야. 뭐 그쪽 사람들은 뭐 끌고 오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게는 저 여기도 또 물음표 해놨어요. 진보? 저는 우리나라 정치 이념에 진보라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냥 글을 그렇게 써놓은 걸 제가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지. 진보 진영이 아니에요. 기회주의적 거대 보수연합이라. 그렇겠죠. 거대 보수연합? 보수연합도 아니에요. 기회주의적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겨 지역주의 정치와 보수 정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글쎄요. 뭐, 평민당은 보수 정치 안 했나요? 지역주의 정치 안 했나요? 저거는 뭐 의미 없는 비판이라고.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상김이 대립하면서 지역 감정이 더 격화됐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거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어렸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라는 데 별로 이제 관심이 아니라 그런 걸 느끼질 못했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정권과의 야합이라는 거. 앞에 다 내쳤다는데, 여전히 그 꼬리표는 남아있는 거죠. 자, 정당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국민적 의사를 무시한 채 장기 집권을 획책한 정당. 뭐 그런 얘기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이해됩니다. 또한 3당 합당으로 인하여 호남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켰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네. 그래서 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어, 그 뭐라고 할까 정치 세력의 야합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가수 정태춘은 오집 수록곡 아 대한민국 가사 중에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로 김영삼을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 노래를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중가요로서는 히트를 못 쳤다는 얘기죠. 저는 정태춘의 이 촛불이란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저희 18번 아니지만 18번 가까운 노래예요. 정말 참 좋은 노래입니다. 네, 아주 그 노래방 가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타 뭐 잡다한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371번으로 3당 합당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지붕 세 가족이었다. 민정민주화. 그걸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당 합당을 바라보는 제 감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소야대라는 정치정을 지나치게 두려워했고 자신감이 없었던 정치 지도자의 유약함에 의한 착상식 이합집산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소야대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노태우 정권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워낙 노태우 대통령을 그때 물태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결기가 없었던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야합이 일어난 거 아닌가 저는 봅니다. 자, 그다음에 민정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전혀 다른 정체성의 동거로 저는 이건 우위선이라고 봅니다. 합당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우위선입니다. 그 내부에서 또 권력 투쟁이 또 일어나요. 물론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시대고 어느 사회고 뭐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저렇게 정체성이 다르면 그 권력 투쟁이 더 첨예하게 일어나죠. 그야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그 권력 투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민정당이 진정으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합당이 필요했다면 공화당과의 합당까지만 허용하고 어려워도 쟁취하듯 정치를 끌고 나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되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은 민정당과 공화당은 사실 그 같은 그런 그 정체성을 갖는 그 당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똑같을 수는 없었겠죠. 거기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겠지만 그건 그렇게 첨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민정당 공화당의 합당과 그때 당시에 무소속을 영입을 했다라면 이 앞에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과반이 확보가 가능했어요. 근데 어, 과반이 넘어가더라도 이거 한두 명, 뭐 두세 명 넘어갖고서는 이게 정부 환장이 안 되겠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끌어들인 게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불행을 초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주장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해석이나 그 시각이나 그런 견해가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평민당과 합당을 추진했었다는 것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월동주예요. 정치적 이념이 확실히 다른 우익과 좌익의 동거는 오월동주예요. 오월동주 뭐하면 멋있죠. 오와 월이 서로 한 배를 타다. 하지만 서로 배를 타고서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는 이쪽, 월은 저쪽. 결국은 저 배는 뒤집어 엎어질 거라고 보내십시오. 결국 당권과 대권을 김영삼에게 넘겨주므로 소위 우익적 정치 질서는 위축이 되고 정당 일체감이 좌로 쉬프트 되는 그런 클릭 되는 재앙을 초래했다. 저는 이건 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재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국민의당이 된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론 그 사이에 어, 언제 선거였죠? 그때 그 미래통합당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된 이후에 이제 어쨌든 또 그때도 3당 합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이? 하여튼 당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당대표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권한대 행보했죠. 아, 참. 요즘은 뭐 열심히 그, 나름대로 그,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참 그때 당시 정말 실망했어요, 진짜. 자, 정당이 시각 자체가 좌편향되어 있으므로 중도 타령을 하면서 자당 출신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키는 뇌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중도라고 하는 건 그렇죠. 국민은 중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많은 그 비율이 중도를 선택을 해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간을 보고 이쪽 저쪽 눈치 보고 하는 그런 회색주의자. 아주 비겁한 그 사람들이 바로 중도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은 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 선명할 때 그 중도에 포진돼 있던 그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끌려서 유인돼 갖고서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을 시키죠.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의 집단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정말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글쎄요,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체제 이념 투쟁에서 이제 소위 그 우익이 이제 지는 거죠. 또다시 그,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식으로 또다시 그런 그 칼부림 비슷한 그런 아주 냉혹한 그 엄혹한 그런 정치 현실이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 물론 국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회는 해산이 돼야 됩니다. 해산이 돼야 되고 법률적으로 해산을 시킬 수 없다라면 그걸 헌재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어, 그 헌재에서 그런 판단을 안 해준다라면은 뭐 다음 총선 때까지 가는 수준이 없겠죠. 그냥 어렵지만 그렇게 가는 수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재편성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체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전부 내치고 정체성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과 어, 지금 기존에 형성돼 있는 그 우익적 보수적 그런 정치 성향을 갖는 그런 정당 그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을 함으로 인해 갖고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정계 재편이 있어야 돼요. 예, 참, 참 답답한 그 현실이죠. 예. 그래서 좌편향의 과속화가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죠. 정말 이 탄핵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는지 정말 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막아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 우익에 있고 막중한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좌우투쟁 이거는 뭐 단순하게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체제전쟁. 결국은 자유민주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은 공산사회주의 그 비슷한 그런 국가로 가느냐. 정말 이 체제전쟁의 원인이 되는 비극을 잉태한 것이 바로 이 삼당 합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제 견해와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상 김영록 TV의 오늘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비록 뭐 저희 시각과 관점이 뭐 정치학계에서 검증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보수의 몰락에 대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투쟁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월 22일이죠.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